대집단 체조나 햇불 야외는 가장 극장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집단주의 전형이거든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라기보다는 집단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나 기계의 어떤 부속품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게 되고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떤 통제나 또 자신의 정권의 권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이벤트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인상적인 장면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 모여 불빛을 흔드는 횃불 야회, 그리고 김정은이 눈물을 흘린 전사자 유가족 행사까지 겉으로는 화려한 행사 같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이야기 강동원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강동환입니다. 유튜브 강동환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평양에서 횃불 야외와 대집단 체조 같이 이런 게 다시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네. 김정은 정권이 이 행사를 제기한 배경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 햇불 야회 대집단 체조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집단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정치 선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햇불 야회 대집단 체조인데요. 이 대집단 체조는 원래 아리랑 축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가 됐고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왜 개최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연 참여 인원이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인원과 함께 이 대집단 체조를 할 때 배경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에서 뭐 LED 조명을 사용하거나 그런데 이 대집단 체조의 배경대는 사람이 직접 카드 섹션으로 문구를 새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 배경에 나오는 이 모든 그림과 또 선전 구호들은 LED 조명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카드 섹션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잡고 있다가 이렇게 펼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뒤에 이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평양 시내에 있는 중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배경대로 선전을 하고 그 앞에서 무대에서는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대집단 체조인데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즉 일제강점기 때 뭐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또 6.25 전쟁, 조국 해방 정쟁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뭐 경제 복구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북한이 잘 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집단 체조 아리랑이 김일성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김정일이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당연히 담고 있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역시 이 대집단 체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5년 동안 지금부터 5년간 이 대집단 체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뭐 1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북한 김정은이 이게 어디에 이제 정책 방향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 대집단 체조나 햇불 야회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바로 그런 행사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5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라는 거는 김정은의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한 내부적으로 이게 정권 자신감에 대한 퍼포먼스일까요? 아니면 위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표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두 가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계속해서 사실 권력 투쟁이 있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김정은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지금 이제 등극을 해서 뭐 10년의 시간들이 지났고 제2의 지금 건국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수령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즉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내 목숨이 수령과 당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유일 정당 체제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은 역시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그 수령 체제를 공고히 했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 대집단 체조야말로 가장 잘 선전할 수 있는 퍼포먼스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여기에 이제 어떤 구호가 나오냐면 조선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런데 그 앞에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지 못하고 초기에 정권 초기라면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북한의 정권, 북한의 어떤 체제를 자신의 유일 체제 정권으로 완전히 만들었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통제 기제가 작동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장마당 세대들이죠. 네. 이 장마당 세대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이 정권의 어떤 충성도나 결집도가 약화되다 보니까 이 대집단 체조야말로 그 장마당 세대, 왜냐하면 배경 때는 중학생들이고 심지어는 그 어린 어린 유치원생들까지 이 대집단 체제에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정치 체제, 권력을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새 세대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행사가 바로 이 대집단 체조고 또 햇불 야외죠. 햇불 야외는 더 참 영상을 보면 황당한데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카드 들고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횃불 야외 맞죠? 아, 그건 대집단 체조. 아, 그래요? 네, 카드 들고 하는 건 대집단 체조고 햇불 야외는 이게 연령층이 다른데 대집단 체조의 배경 때는 중학생이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생들은 나와서 이제 체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막 김정은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면 햇불 야외는 누가 하냐면 그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햇불 야외라는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햇불을 들고 행진을 하는데 행진을 하면서 선전 구호를 직접 새깁니다. 햇불을 들고 새기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이게 사람이 햇불을 들고 만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뭐 김정은 조선 그다음에 절대 충성 이런 단어들을 직접 그대로 새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의 어떤 권력의 과시와 그리고 청년 장마당 세대들의 그 사상을 다잡기 위한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이 대집단 체조와 햇불 야외를 다시 제기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횃불 야외를 하면 이제 수십만 명이 동원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수십만 명을 동원하는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영상을 통해서 조금만 보더라도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와, 저게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예를 들면 일사불란하게 집단 군무잖아요. 그리고 카드 섹션이 수만 명이 동일하게 이걸 구호에 맞춰서 펼치고 접어야 이 똑같은 지금 구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거는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화장실 내에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이게 결국 전체가 다 구멍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저귀를 차고 이 연습할 때 화장실도 안 보내준다 이런 증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최소 6개월 동안 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묶어놓기만 하더라도 그게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행사가 끝나면은 참가자들한테 보상 같은 게 따로 주어지나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과연 이렇게 목숨을 거는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6개월 동안 길게는 1년 동안의 연습을 이제 하게 되고 특히 열병식도 있습니다. 이 햇불 야외는 거의 열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북한에서 이 열병식과 햇불 야외에 그 참여했던 그 한 탈북민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보상을 주냐 이렇게까지 행사를 하면 그래도 뭐 휴가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휴가를 주기는 주는데 선물로 뭘 주냐면 대동강 맥주 5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좋은 건가요? 자, 저도 처음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 아니 대동강 맥주? 왜 대동강 맥주일까? 네. 평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생산되고 지금 흔하게 평양시에서 볼 수 있는 게 대동강 맥주죠. 북한이 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동강 맥주인데 그걸 군인들에게 이 행사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5병씩 줬다. 그리고 고향에 잠깐 뭐 일주일 정도 갔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처럼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 타고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곳이면 일주일이면 휴가를 보낼 수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난 그 탈북민은 어디의 고향이었냐면 양강도 해산이 고향입니다. 그러면 평양에서 해산까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 마을이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의 그 열악한 교통 체계에서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에요. 네. 기사는 가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맥주, 대동강 맥주 5병 꼴랑 쥐고 그걸 가지고 집에 잠깐 갔다가 돌아오면 끝인 거예요. 그게 6개월, 1년간의 열병식과 햇불 야외에 대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 야, 정말 이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정말 이게 사람에게 할 짓이냐. 더군다나 이 대집단 체조나 햇불 야외는 가장 이 극장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집단주의 전형이거든요. 네.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라기보다는 집단 안에 있는 하나의 구성원이나 기계의 어떤 부속품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게 되고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이나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북한 당국은 어떤 통제나 또 자신의 정권의 권력을 과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참여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뇌물을 주면 됩니다. 네, 뇌물을 주고 네. 이렇게 뒤로 이제 뭐 참여를 안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과연 누가 그렇게 많이 뇌물을 주고 거기에서 열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에서 그게 우리의 시각과 참 또 다른 것인데요. 북한의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 대집단 체조를 할 때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아동 학대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과 유엔에서 아동 학대로 이걸 지적한 것은 그럼에도 뇌물을 주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뇌물을 줄 수 있냐라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또 신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시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게 우리는 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또 김정은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참여한 행사를 우리가 1호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1호 행사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정말 어떤 내가 빠지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나름의 북한 그 일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자랑스러운 행사로 인식한다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또 굉장히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대집단 체조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무엇보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집단 체조 아리랑의 시작은 김일성에 대한 성과를 강조합니다. 즉 김일성이 항일 무장 투쟁을 했고 조국 해방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전후 복구를 해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다라는 게 대집단 체조가 만들어진 배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은 김일성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삭제가 됐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전부 다 채워졌습니다. 즉 아이들도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 고맙습니다를 열광하게 되고 북한 노래 중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만약에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를 모른다 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노래가 바로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인 김일성 원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번 공연에서 김일성 원수님을 김정은 원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행사 자체를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를 절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고 또 공연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뭐 예를 들면 차력 시범이라든지 또 군인들의 성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뭐 혁명 군인이다 이렇게 이제 혁명 강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군인을 굳이 이번 대집단 체조에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러시아의 파병 정답입니다. 네. 네.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집단 체조에 그 강인한 군인들의 모습을 일부러 연출을 하면서 그 러시아 파병한 군인들의 성과를 또 치적을 그렇게 치적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게 이번 공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들이 굉장한 인권 침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 행사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제 장마당 세대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하기도 싫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지금의 분단에 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의 한계라는 거죠. 즉 장마당 세대들은 북한 정권의 어떤 폐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런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자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걸 알고 있는 세대들이죠.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뭐 김일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총폭탄 세대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죠.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내가 왜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라는 반감을 갖는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횃불 하나를 들고 또는 이렇게 카드 하나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집단주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표출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아동 학대라든지 화장실을 뭐 기저귀 차고 그 연습을 해서 화장실에 안 보낼 정도로 그리고 그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이 뭐 아동 학대고 또 이게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행사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요. 6개월이나 1년 동안의 연습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집단에 10만 명이 모여서 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연습해서 한 번 공연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그것부터가 이미 인권 침해의 전형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대집단 체조, 횃불 야회 이 행사 자체가 이미 북한의 집단주의의 전형이고 그게 장마당 세대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장마당 세대들이 이런 행사 관련해서 약간 반발 심이 생기면은 조금 시위 같은 거를 하기도 하나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꼭 이 행사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은 왜 시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저희도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데요. 명확한 대답은 바로 3대 더 나가서 뭐 8대가 멸족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내 혼자 죽는 거는 뭐 감당할 수 있지만 3대가 멸족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뭐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렇게 저항하거나 특히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그 시위를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뭐 불만은 있지만 그거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지 못하는 거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위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통제와 어떤 단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위가 벌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대규모 시위는 아니지만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신들만의 표출 방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저항 문화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도 70년대에 청바지 입고 머리 기르고 뭐 여성들 짧게 미니스커트 입고 단속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속했지만 더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저항이죠.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시위를 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결속을 하는 것도 물론 저항일 수 있지만 문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저항 문화인데 북한도 분명히 그런 저항 문화가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대규모로 결집될 것인가가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이 대집단 체조를 보고 엄지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들었어요. 이게 체제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할까요? 네, 북한에서 행사를 할 때 김정은이 참석을 하면 보통 이렇게 엄지척 한두 번 정도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집단 체조를 할 때 이렇게 10번을 합니다. 이 10번의 엄지척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이 공연에 만족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심지어 예전에 김정은이 이
아리랑 공연, 즉 이 대집단 체조 공연에 굉장히 보고 나서 불만을 표출해서 이 공연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엄지척을 10번 했다라는 것은 그냥 만족했다라는 어떤 그런 뭐 단순한 의도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어떤 자신이 원했던 바를 그대로 공연에서 구현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결국 이전 대집단 체조와는 다르게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만 명이 모여서 대집단 체제가 오로지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가장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잘 보여줬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번 행사 당 창건 80주년 행사였잖아요. 네. 외국인도 많이 와 있었겠죠. 네, 뭐 중국, 러시아 뭐 국빈들도 그렇게 이 행사를 다 같이 이제 봤다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체제의 공고화를 가장 잘 보여준 행사였기 때문에 김정은이 엄지척을 10번이나 이렇게 무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거에 아리랑 체조를 이게 중단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왜 중단시킨 건가요?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에 보면 김정은이 이 공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다라고 그대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의도했을 때는 어떤 공연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관여를 이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완전히 이제 수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거의 공연과 차이점을 보면 되는데 역시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김정은에 대한 부각 그리고 뭐 이 공연의 어떤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카드 섹션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펼쳤다가 카드를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는 방식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입체적입니다. 마치 보고 있으면 야 저게 정말 사람이 하는 건가? LED로 그냥 표현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을 합니다. 아마 그런 점이 과거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 엄지척을 10번이나 들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공연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메인 공연은 당 창건 80주년 행사 때 처음으로 이제 공개가 됐지만 김정은이 손을 10번이나 엄지척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연이 평양에서 지금 연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노동신문에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김정은에게 이 행사가 아마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울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더 커졌다. 결국 이 평양이 불바다가 됐는데 그 불바다가 결국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를 대내외에 가시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대집단 체조에서도 이제 군인들을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최근 평양에서 이제 전사자 유가족 행사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북한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군인들입니다. 특히 일반 군이라기보다는 러시아에 파병된 이 해외 파병 군인들이 해외 작전 부대들이 아마 가장 영웅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는 그 대집단 체조에서도 혁명 강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그 위상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 김정은이 지금 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그동안 그나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의 교역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었죠. 북한 주민들도 양강도 해산시를 비롯해서 밀수로 들어오는 상품들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생필품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완전히 이게 막힌 겁니다. 뭐 2중, 3중의 철책이 세워지면서 뭐 심지어는 김정은의 지시로 반경 2km 이내 뭐 살아있는 거 모두 다 사살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뭐 생필품의 부족, 식량의 부족이었겠죠.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러시아의 파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이번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은 게 뭡니까? 군사적인 지원은 말할 것 없죠. 핵무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 이전 받는 거 분명히 했을 거고 또 하나 이번 김정은이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시진핑 옆에 푸틴과 김정은이 나란히 설 수 있는 어떤 위상까지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진핑이 왜 푸틴과 김정은을 나란히 자신의 옆에 세워줬을까요? 그 정도로 뭐 북한이 경제력이 나아져서 중국과 러시아와 뭐 비견할 만큼 그렇게 북한이 뭐 강대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들이 크루스크 지역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러시아 당국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북한 당국은 말할 것 없이 연일 북한의 원문 자신들의 그 노동신문이나 원문을 통해서 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 해방을 하는데 우리가 큰 공을 세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상군이 반드시 이제 투입될 수밖에 없죠. 뭐 아무리 요즘 전투가 뭐 드론으로 인한 드론과 같은 그런 뭐 신무기 전투라고 하더라도 지상군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지상군의 가장 앞선 사람들이 바로 북한 파견, 북한 해외 작전부대 군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군인들의 역할들을 북한이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반드시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사상자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북한이 전사자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군인들이 이제 어떻게 싸웠는지를 영웅화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해외 파병했다, 잘 싸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정말 자기가 이 조국을 위해서 한목숨을 바쳤고 열렬히 그것을 산화했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해야 되고 그걸 영웅을 만들어야 이 유가족들에게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북한 당국이 이제 선전을 하는데 한 군인이 자기가 이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면 다른 동료 군인들이 구하러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러 오는 과정에서 또 동료가 예를 들면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류탄을 터쳐서 자폭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안 터져서 오른팔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왼팔로 다시 수류탄을 들어서 그걸로 자기가 자폭하고 영롱하게 뭐 전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뢰지대가 있을 거잖아요. 예,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그렇죠. 네, 근데 지뢰지대가 있으면 앞에 이제 군인들이 선발대로 지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이 있어야 뒤에 본진들이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거 보면 지뢰 해체 작업을 하던 이제 그 군인들이 본진들이 오는 시간이 다 되도록 그걸 다 해체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던져서 육탄으로 그냥 지뢰밭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뢰를 해체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이 정말 말로 설명하기조차도 너무나도 그 경악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북한 당국이 이 군인들에 대한 영웅화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 건 유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이 북한의 파병 문제를 다루면서 러시아 파병 문제를 다루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가족들도 모르게 파병했을 것이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파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은 처음에 러시아 파병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공론화되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알려지게 됐고 유가족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영웅화시키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장엄하게 전사한 그런 유가족들이다. 이렇게 지금 영웅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행사를 자세히 보면 유가족들이 마음 놓고 울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요. 더 황당한 장면은 김정은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모든 행사에서는 김정은이 등장할 때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김정은이 등장하자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아니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전사자들을 위해서 평양시에 특별하게 전적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영웅거리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또 막 기뻐서 웃으면서 박수를 칩니다. 얼마나 이 황당한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 슬픔조차도 자신의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말 그대로 유가족들 전사자들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전사자들의 그 넋을 기리는 그런 행사로 마련됐지만 결국 본질은 김정은의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유가족 관련 행사가 과거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가 조금 이례적인 행사일까요? 이번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뭐 혁명 세대 1세대, 예를 들면 뭐 현철이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그 사망한 김영남이라든지 그런 1세대 혁명 열사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 대규모로 파병해서 그 유가족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왜 했을까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가족들을 정말 뭐 그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가 최고 지도자니까 불러서 이렇게 위로하고 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전사한 군인들을 그 넋을 기린다. 뭐 말은 좋죠. 하지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 행사를 한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북한 사회 내부의 동요입니다. 최소한 6천 명 이상이 파병이 됐고 그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전사한 겁니다. 가족들이 파병된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지금 전사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김정은이 할 수 없이 유가족 위로 자리라는 것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말 이 김정은 독재 체제에 김정은 독재 체제의 그 잔인함과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도구에 활용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 중에 김정은이 직접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고도 네.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악의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김정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이 전사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의 느낌이 아니고 이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이 행사 중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이 슬퍼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그게 정말 슬픈 자의 몫입니까?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이 행사 자체가 김정은의 어떤 내가 전사자들을 위로했고 전사자들의 이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이런 보답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참 여기서 너무 안타까운 게 영웅화하고 영웅 메달을 걸어주거든요. 근데 저도 이 영웅 메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물건을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북한의 뭐 훈장이나 이런 메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그 탈북민들 증언들을 들어보면요, 고난의 행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90년대 말에 정말 30만원, 300만원이 아사할 때였죠. 그러면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팔아야 식량을 구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 자기가 받았던 그런 뭐 영웅 메달이라든지 뭐 그 영예군인 그 복무 기념 메달이라든지 훈장 이런 것들을 그냥 장마당에 다 쏟아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고 그게 저한테까지 제가 입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 영웅 메달은 특히나 이제 더 훈장이 아니에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1급이고 3급 훈장이 있는데 그냥 영웅 메달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 걸어주기는 했지만, 아니 전사한 군인들에게 그 영웅 메달 하나 달아주고, 특히나 모든 파병된 군인들에게 다 달아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을 헤쳐서 육탄으로 나간 사람, 나간 군인, 뭐 자폭한 사람들, 또 심지어는 한 소대가 15명의 소대가 있었는데 15명의 소대원들이 그 소대장과 함께 이제 자폭을 하는데 자기들이 싸우다가 이제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전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다가 무전을 쳐서 어느 지점에 폭탄을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냥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군인들에게만 이 영웅 칭호를 주고 영웅 메달을 준 거죠. 나머지 혜택은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동요나 이런 그 보상이 이제 전혀 없다 보니까 김정은의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유가족 위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영웅 메달이 그래도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 유공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군장 정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흔하게. 뭐 제가 물론 이제 그게 뭐 정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하지만 제가 그 영웅 메달을 뭐 돈을 주고 사긴 했지만 구할 수 있을 정도면 뭐 그 북한 내에서 뭐
훈장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 행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 행사를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 행사를 의도한 북한 당국의 인식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 특히 김정은은 당연히 자신이 전사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한다라는 의미로 이 행사를 만들었지만 이 행사 자체에서 보면 유가족들이 마음껏 울지도 못합니다. 이미 통제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노모가 막 울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은연중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이 행사를 분명히 이 유가족들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그렇게 정말 목숨을 잃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처음에는 인정하지도 않았고 파병했다라는 사실을 그걸 숨기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떤 대내적으로 이제 공론화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걸 행사로 이렇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열었으니까 북한 내부에 분명히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망자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망자 한 명에 따른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상에서도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아마 자신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20대의 그 아들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전사자 군인에 딸려 있는 식구들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슬픔을 절대 북한 당국이 다 당연히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어떤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불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파병을 간 주민들에게는 진짜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이 공식적으로 사실 개인적 이게 그 어떤 영웅화 시킨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북한 당국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양시 안에다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개최를 했는데요. 그 유훈 전적비라는 것을 세운 이제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유가족들 중에 어린 자녀들만 뭐 망경대 혁명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내겠다라고 김정은 얘기를 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이 신문제가 이제 대를 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의 말이 그대로 지켜만 진다면 이 아이들은 뭐 망경대 혁명학원이라든지 아주 북한에서 그 엘리트 코스의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북한에서 엘리트 코스 망경대 혁명학원을 간다는 것은 대를 이어 죽을 때까지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어떤 뭐 물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보상이 또 하나의 그 집단 체제 아래서 김정은의 노예를 또 만들어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에 이제 파병을 보내면서 북한도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해줬을까요? 자, 그게 명확하게 이제 통계로 나오면 좋겠죠. 왜냐하면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들어간 뭐 물자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계를 발표하면 좋지만 이건 전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자꾸 이제 좀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하면 그 경제적인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이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이렇게 인민을 위한 것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경제 지원이라는 것은 김정은 정권을 살찌우기 위한 그리고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군사적인 전력을 강화하고 뭐 더 나가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지금 이전한다라는 점에서 그거는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파병 가서 이제 다치고 사는 거는 여전히 힘든데 그리고 또 유가족 행사에서는 감정도 마음대로 표현을 못하고 근데 이런 선전하고 동원하는 정치가 장기적으로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실까요? 북한 당국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북한 정권이 지금 유지될 수 있는 결정적인 힘은 바로 위로부터 계속되는 억압과 통제와 단속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잘 먹히지 않는 시대가 이제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장마당 세대 의식 변화인 거고 또 북한 내부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이런 외부 정보들이죠. 일단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의식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북한 당국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누르려고 하고 있고 이번 유가족 행사도 사실 북한 당국이 이 행사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위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강한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회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 굳이 뭐 해외 파병해가지고 그 목숨 잃었다고 해서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북한 주민들이 이걸 의식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동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북한 당국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이 유가족 위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이 파병된 군인들을 영웅화 만들어내야 앞으로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제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해외에 파병했는 군인들이 우리말로 정말 뭐 개죽음 당했다.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되면 누가 그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뭐 군인들이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나마 이렇게 김정은이 이렇게 일호 행사로 뭔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뭐 평양에 거리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주고 이게 이제 다 선전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주민들에게 이 충성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이런 약간 일련의 정치 이벤트들이 네. 어떤 공통된 위기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집단 체조 그리고 햇불 야회 그리고 지금과 같은 뭐 이 해외 파병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의 위로 행사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이 김정은 정권의 어떤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사회적인 불만이나 동요가 더 확산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먹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동력인데 일단 북한 내에서 지금 인민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 사회 내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틈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교수님 하면은 이제 북한 쓰레기 수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네. 또 유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북한판 불닭볶음면 쓰레기를 주운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관련해서 어떻게 수집하셨고 어디서 발견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그 북한 쓰레기를 주워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 교수라는 이 뭐 자칭 타칭 별명을 얻게 됐는데 나의 쓰레기 아저씨를 줄여서 스저씨로 활동하고 계시는 배우분이 계십니다. 네, 김석훈 배우님이 바로 이 스저씨로 활동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거와 비교해서 그거에서 아이디를 얻어서 이제 스교수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그 왜 이렇게까지 이제 북한 쓰레기를 줍게 됐느냐? 제가 그 동안에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 새를 찍는 초망원 렌즈를 들고 북중 국경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세상에 이제 전하는 일을 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중국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진을 찍는 게 이제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방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이 북한을 또 촬영하고 연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서해 5도 지역을 가게 됩니다. 서해 5도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이런 지역들을 말하는데 이 백령도, 연평도에서는 불과 북한이 1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북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북한을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나오는 중에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북한 쓰레기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북한 박물관을 세우는 게 이제 꿈이기 때문에 북한 물건은 무엇이든 다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봤을 때 그게 북한 제품이구나라고 단번에 알게 됐죠.
만약에 다른 분들이 그 쓰레기를 봤다면 북한 제품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친근하게 그게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백령도에서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 나머지 섬에도 떠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서해 5도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게 좀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미국의 ABC, 영국의 BBC, 일본 NHK 모든 해외 언론사에서 이 취재를 다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동행 취재도 가기도 이제 했었죠. 그런데 왜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 해외 기자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이제 한국까지 와서 이거를 뭐 저랑 같이 섬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섬까지 가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신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았던 거는 늘 김정은, 핵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를 통해서 북한을 연구한다라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 쓰레기 자체가 지금의 북한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단순하게 그냥 재미삼아 뭐 당연히 준 것은 아니고 그 쓰레기를 보면 북한 사회가 보입니다. 더군다나 쓰레기는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버린 흔적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쓰레기를 계속 줍고 있죠. 그러면은 다양한 섬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섬에서 가장 북한 관련 쓰레기가 많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 백령도, 연평도 이렇게 북한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고 이게 이제 섬의 영향도 있지만 같은 섬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쓰레기가 다릅니다. 한겨울에 겨울에 북풍이 불어와야 이 쓰레기가 바람과 해류를 타고 한국 해안가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뭐 백령도 안에서도 북한 쓰레기가 있는 해안가가 있고 반대로 없는 해안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한겨울이 되면 꼭 제가 그 백령도나 연평도에 들어가서 북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주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서해안에서만 주운 게 아니고 서해안에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오면 동해안에도 떠밀려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해안과 동해안에 가서 지금까지 주운 게 약 5,00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상상하면 그걸 다 제가 주었습니다. 물론 포장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 북한이 뭐 뭘 생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이 뭐 다 굶어 죽는다더니 저렇게 과자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막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북한이 핵을 만드는 나라예요. 네, 그런 곳에서 막 우리가 너무 북한의 그 상황들을 경제를 뭐 지금까지 과자 하나 만들었다고 야 북한이 참 발전했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비교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5,000점 이상의 쓰레기를 이제 수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가장 많았을까요? 북한 당국이 만들어내는 제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은 계획 경제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장마당에 가서 자기들의 어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부분 북한 내에서도 뭐 시장 경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계획 경제죠. 계획 경제라는 것은 북한 당국이 1년 동안 생산해야 될 어떤 목표치가 있고 그거에 따른 원료 자체를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한정된 재료 원료를 갖고 원자재를 갖고 어떤 공장에 이 원자재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북한 당국으로서는 어떤 공장에 이 원자재를 집중해 줄까요? 간단해요. 바로 김정은이 이 공장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는 제품 생산이 잘 이루어집니다. 북한에서 이걸 꽝꽝 생산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공장이 오일 종합 가공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뭐 아이들이 먹는 우유, 빵, 즉석국수, 심지어는 뭐 단물이라고 표현하는 주스, 뭐 라면, 조미료까지 다 생산해내요. 오일종합 가공 공장에서 그런 제품들의 포장지는 서해안이든 동해안이든 다 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품들의 특징들이 바로 북한 제품의 포장지에는 생산 공장이 나오거든요. 공장명과 주소가 있는데 10개를 주면 9개 공장은 다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평양시 낙랑구역 무슨 정호동 이런 식으로 동까지 다 표기가 됩니다. 공장 주소명이. 그런데 10개를 주면 9개가 평양이고 나머지 1개가 지방 공장이에요.
근데 그 지방 공장도 또 특색이 있어요. 뭐 지방 공장이 많으면 됐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방 공장 어딜까요? 김정은이 가장 관심 두는 곳 바로 원산입니다. 원산에 송도원 종합식료공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이 아닌 공장은 겨우 원산에 있는 송도원 식료공장이나 신의주에 있는 화장품 공장. 그런데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우리가 북한 연구를 할 때 지방 공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공장이라는 것이 물론 그 생산지 자체는 평양에는 신의주에 있지만 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이 화장품이나 또 치약이 북한 지역 전체에 보급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공장이 신의주에 있을 뿐이지 그 신의주 공장을 지방 공장이라고 사실 인식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 발전 20 승십 정책. 그러니까 1년에 20개 지방 시군의 공장을 10년 동안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김정은이 작년에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그 공장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공장 제품들이 막 잘 생산되고 있다고 연일 선전을 해요. 꽝꽝 생산되어서 지방 인민들이 뭐 평양과 수도 평양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북한 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영상만 봐도 거기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수준. 한국의 관해 수공업조차도 되지 않는 정도의 공장 규모이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 자체가 쌈장, 된장, 고추장, 과자, 주스 뭐 이런 종류들입니다. 근데 그 과자 조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보고 야 북한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또 제가 직접 그 주운 그 포장지를 보면 10개 중에 9개는 평양, 한 개가 겨우 뭐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나 원산 송도원 종합공장 정도 수준이고 최근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굉장히 뭐 주목할 만한 쓰레기인데 방금 제가 이 지방발전 20 승십 정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방시군 20개를 10년 동안 건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 용연군 식료공장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이 20개 공장 안에 작년에 포함됐던 공장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 제품 포장지를 제가 쓰레기로 이번에 주웠어요. 아마 이게 국내뿐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아마 최초 공개겠죠. 자, 근데 이 용연군 식료공장에서 준 포장지 상태를 보면 진짜 북한의 의도대로 야 지방 인민들도 이제 뭐 평양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준 게 포장지이긴 하지만 완제품이 아니라서 제품의 질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포장지만 봐더라도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에 1970년대 정도 만들어진 제품 포장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복고풍과 관련된 전시전을 열면 마치 전시될 만한 그런 정도의 디자인과 포장 재질이라는 거죠. 그게 이번 용연군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우유 과자인데 딱 봐도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유 과자 말 그대로 우유 과자니까 지금 소그림 있고 과자 정도인데 이 과자 정도 지금 생산했다고 해서 막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뭐 평양과 다를 바 없는 인민들의 생활을 누리고 있고 그게 모든 게 김정은의 은덕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들 일반 주민들도 이제 배급받거나 구매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북한 당국이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방 시군에서 공장을 짓고 그 물건들을 인민들에게 잘 보급하고 공급하라는 게 북한 당국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이런 제품들은 분명히 암암리에 서로 이제 거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물건이 많아야 그걸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뭐 지방 인민들에게 보급하고 하겠지만 생산되는 게 지금 없잖아요. 공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그 외형의 뭐 공장의 외형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공장을 북한 당국이 지었어요. 그 공장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돌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도 있어야 되고 원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중앙에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그 시군이라면 바닷가에서 나오는 해초를 가지고 뭐 과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누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자기 지역에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전기 사정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공장을 가동한다라는 게 겉만 번들한 외형을 지금 북한 당국이 지었을 뿐이지 가동 자체는 안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시범적인 상품을 그냥 만들어내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한 인민들 말고 북한 당국이 어쨌든 외화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제품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제가 네. 정말 흥미로웠던 게 불닭볶음면 드셔보셨습니까? 많이 먹죠. 네. 네. 해외에서도 뭐 유럽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열광하는 게 한국의 불닭볶음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직접 주운 그 북한 쓰레기 봉지 중에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그대로 카피한 걸 주었습니다. 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그냥 베낀 거예요. 근데 이걸 북한에서 이제 생산된 거기 때문에 그 포장지를 제가 이제 주워서 비교를 해보면 그 디자인 자체는 한국 제품과 완전히 똑같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한국을 뭐 제1의 주적, 뭐 불변의 적대, 불변의 주적, 제1의 주적, 불변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산 제품은 또 그대로 카피를 한 이 이중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북한판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줍고 나서 맛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너무 궁금한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완제품을 하나 입수를 했어요.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제가 주운 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쓰레기로 해안가에서 주운 거고 이거는 어떤 표기도 없이 그냥 북한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를 한 거를 지금 보면 이게 공장과 원산지가 있는데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 내부에서 이걸 소비하면 굳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제품은 중국과 북한이 OEM 방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입수를 한 것도 중국에서 입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이 북한이 수출하는 용도와 북한 내부에서 소비되는 것과 이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맛을 봤거든요. 매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북한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기 전까지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먹고 나서 북한 걸 먹을까 생각하다가 한 번도 한국 걸 안 먹고 나서 오히려 북한 게 먹는 게 낫다 생각을 해서 북한 걸 먹어봤습니다. 진짜 매웠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이 불닭볶음면을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국 불닭볶음면을 먹어본 순간 비교 불가. 정말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왜 세계 최고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만큼 이 제품의 어떤 그 제품이 인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카피 이 디자인 자체를 그대로 카피를 했고 중국 사람들이나 특히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과 북한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만 정말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뭐 한국과 북한 이렇게 구별하고 분단으로 알고 있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그냥 코리아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불닭볶음면 만들어내면 아 이게 한국 거구나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북한 당국은 그걸 의도했을 수도 있고 또 한국의 불닭볶음면이 유명하니까 그 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굉장히 또 이중적인 면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유튜브를 또 보니까 이제 불닭볶음면 말고 즉석국수도 드셨던데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불닭볶음면도 하나 이제 구했고 북한에서 즉석국수 라면을 말하는데요. 제가 북한에 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즉석국수 포장지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뭐 삼땡 라면과 똑같은 포장지, 그 쇠고기 이렇게 소가 그려져 있는 그런 디자인들. 근데 맛이 어떨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북한의 즉석국수를 하나 이제 입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 라면 유통기한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개월 되나요? 근데 제가 입수한 북한 라면 유통기한이 9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4일 정도 지난 라면을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제가 와 이게 제품을 이제 리뷰하는 거니까
어쨌든 맛이 없어도 끝까지 먹으려고 했어요. 불닭볶음면은 제가 어쨌든 끝까지 먹었어요. 네. 근데 즉석국수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서요? 맛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네. 아니고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났어요. 아, 근데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렸더니 그게 기름이 산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겨우 4일 지난 거거든요. 네. 한국에서 라면 4일 정도 유통기한 지나면은 막 그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제품의 어떤 그 생산 시설이라든지 또 유통기한을 통해서 그 상품의 그 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먹고 왜냐하면 그 역겨운 냄새라는 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정도로 그 너무 그 어떤 이 생산 그 정도로 이 북한 상품의 열악함을 몸소 제가 체험해봤죠. 네, 북한이 이제 한국을 적대국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K 상품들을 모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저도 참 의아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죠.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금 뭐 한국과 교류 협력을 하거나 뭐 평화를 논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남북한이 교류하면서 한국에서 뭐 지원도 하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뭐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인민들에게도 좀 정치적으로 이용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지원 지금 누구에게 받습니까? 러시아로부터 다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지금 뭐 한국과 어떤 정치적으로 평화를 얘기해야 될 만큼 경제 평화를 얘기해야 될 만큼 그렇게 권력이 약화되거나 그런 면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과 교류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국가로 나뉩니까? 이제 한국과는 같은 동포, 같은 민족 아니다라는 거죠. 별개의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1의 주적,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 제1의 주적, 불변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해외 북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는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 한국과 뭐 북한의 어떤 교류 협력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제품은 똑같이 카피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그런 이 제품들, 특히 이제 북한이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약간 이제 수출을 겨냥한 그런 제품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카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그만큼 이 자신들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외화벌이의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한국 상품을 카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또 우리가 장마당 얘기를 하잖아요. 장마당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몰래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그들을 소비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어떤 품질도 보지만 외형의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의식하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장마당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북한 당국도 물건들을 만들 때 한국산 제품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국의 아주 특정한 라면, 신라면, 땡라면, 뭐 이런 매운 땡라면 이런 것들 이거 언급해도 되나요? 네. 네, 매운 땡라면 이런 포장지들은 뭐 거의 북한에서 만드는 즉석국수는 한국의 매운 땡라면과 100% 디자인이 같습니다. 그럼 즉석국수가 저는 약간 칼국수 같은 느낌을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국의 그냥 라면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북한에서 칼국수는 네. 그냥 칼국수예요. 아, 그 심지어는 칼제비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 저희가 주운 쓰레기에 보면 칼제비 국감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게 있는데 한국의 국수가 똑같은 거고 즉석국수는 말 그대로 라면입니다. 네. 기회가 되면 북한 라면 한번 같이 먹방해 보고 싶네요. 유통기한 4일 지난 거. 하자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정말 놀랄 겁니다. 그 냄새 맡아보시면. 네. 그 긴급 제안하면 우리 구독자분 중에 그 같이 한번 먹방하실 분 초청해서 네, 유통기한 지금 제가 찍었을 때가 4일 지났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을 겁니다. 네, 한번 초청해서 먹방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전문가면 더 좋죠. 저는 그 기름이 산패한다라는 것을 정말 몰랐고 또 그 생산 과정에서 그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게 기름이 상한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북한 제품의 어떤 생산의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끝까지 안 하시네요. 같이 먹방하자는 말씀을. 네. 너무 좋죠. 불러만 주시면 아니, 언제든지 여기에서. 달려가죠. 네. 여기서요? 네, 너무 여기서 좋죠. 이제 불러주셔야죠. 네. 네네. 그럼 다음에 오시면 이제 북한 라면 갖고 오시는 걸로. 아니, 갖고 오는 건 있-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네, 갖고 오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걸 꼭 라면을 한번 드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 네. 예, 근데 그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는 지난 거를 감안하고 한번 여기서 직접 그 먹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쓰레기 모으는 작업이 이제 북한 사회를 알 수 있는 새로운 돋보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모으는 작업 계속 하실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돋보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저는 북한 쓰레기가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고 북한 사회 또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린 북한 당국이 수출하는 라면과 북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 당국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여기에는 광고 문구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왜 자꾸 정치적으로 어떤 시위를 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상품들을 통해서 광고를 넣고 또 더 좋은 광고를 넣고 북한 주민들을 하나의 그 상품의 소비자로서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북한 쓰레기를 줍는 게 단순히 흥미라든지 그냥 수집하는 과정들이 아니고 지금의 이 북한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또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쓰레기를 줄 수밖에 없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북서풍이 불 때거든요. 저는 아마 병영도나 연평도에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동원 교수님과 함께 이제 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일상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무엇보다 북한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 통일을 크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분단의 현실들을 파악하고 또 북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북한 관련 방송이 꼭 필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린 라면 제가 진짜 갖고 올 수 있거든요. 라면에 정말 진심인 라면 덕후이신 우리 구독자분 계시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물론 한 달 정도가 지난 북한 라면이긴 하지만 한번 직접 끓여서 그 맛과 또 상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